네, 지난 시간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우리가 흔히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이 이용 허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1항에 보시면요, 이용 허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자, 이제 이용 허락과 양도의 차이는 뭔가요? 양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용 허락은 저작재산권을 내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복제나 공연이나 방송이나 전송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금지할 수가 있는데 그 금지를 너한테는 하지 않겠다. 그 일반적인 금지를 특별히 너한테는 내가 해제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용허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양도는 저작재산권을 아예 넘겨줘 버리는 것이니까 양도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작권자가 아니죠. 그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하고 공연하고 방송, 전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전송 이런 행위는 모두 양도받은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용허락은 내가 여전히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제3자가 어떤 행위를 내 이용허락 상대방, 우리가 흔히 라이센시라고 하죠. 라이센시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금지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허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채권적 허락입니다. 채권적 허락. 우리 그 저작권은 준물권적 권리라고 하거든요. 물권에 준하는 권리다. 물권과 채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물권은 배타적 효력이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 배타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내 물건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누구 어떤 제3자가 훔쳐가면은 내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이제 물권적 권리인데 저작권도 이제 물권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법 복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용 허락을 받게 되면 이용 허락은 물권적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 허락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예외가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이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다른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그 이용 허락을 해준 상대방,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되겠죠. 저작권자에게 그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금지를 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작권자, 그러니까 이용 허락이라는 것은 계약이고 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그러니까 저작권자와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용 허락을 해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제3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제3자가 그 컨텐츠에 대해서 불법 복제를 한다든가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채권적 효력이 있는 채권적 허락이다. 여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양도는 이것은 양도 계약을 하게 되면은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적 효력이 발생을 해서 양도받은 사람이 이제 저작권자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세적으로 그걸 대세적 효력이라고 하죠. 세상을 상대로 한 그런 권리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면 개인적 효력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즉 나에게 허락을 해준 그 저작 재산권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뭐 나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채권적 효력을 갖습니다. 뒤에 보면 그 예외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허락의 범위입니다. 이용허락의 범위. 이것은 저작권법 제46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락, 즉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죠. 허락을 받은 자는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계약서에서 정해진 내용, 그리고 뭐 3년 동안 이용을 한다든가, 또는 뭐 서울 지역에서만 출판한다든가, 이런 이용 방법 조건, 그리고 뭐 몇 부 출판한다든가, 또 몇 부까지는 인쇄를 얼마로 하고, 그보다 더 이제 책이 판매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인쇄를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이용 방법 및 조건이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이용 허락을 넘은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한 계약 위반이 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점에서 또 차이가 오냐 하면은 형사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에서 이용 허락 범위를 정해줬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을 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을 물게 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먼저 이 정도만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까지 된다고 한다면, 즉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 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내 컨텐츠를 2년 동안 출판을 해라 하고 이렇게 뭐 보통 출판권 설정 계약은 3년이니까 3년이라고 하죠. 요새는 보면 5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출판권 계약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복제 배포를 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고는 계약 출판권 설정 기간, 그 계약 기간이 넘어도 그 기존에 남아있는 재고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계약을 많이 체결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재고가 아니라 그 계약 기간을 넘어서서 출판권 계약에서 설정된 계약 기간을 넘어서서 새로 인쇄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단순한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은 불법 복제에 따른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는지 하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판례를 보면은 그 계약의 중요 목적인 경우에 어떤 중요한 조건을 위배했을 때는 이것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서서 저작권 침해까지 성립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부수적인 채무, 부수적인 조건 이런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그 계약 위반을 넘어서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인쇄 지급을 좀 미뤘다든가 제때 지급을 하지 못했든가 인쇄가 밀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부수적인 그런 의무의 불이행으로 봐서 단순한 계약 위반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출판된 그런 책에 대해서 이것은 저작권 침해다, 불법 복제물이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이것이 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부분이냐를 따져서 그 중요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넘어서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경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의 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 허락의 범위의 조건을 위배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것이 그 조건이란 것이 어떤 그 계약의 존속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중요한 조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중요한 조건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단순히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어떤 일정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지체상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지급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이것이 그 위배된 조건, 위배된 이용 허락의 범위가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사실 뭐 중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개개의 이제 그 케이스마다 틀리겠죠. 그것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이제 중요한
그런 조건이나 이용 방법의 법을 위배했을 때는 계약 해제 사유도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사이의 합의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뒤에 또 보시겠습니다만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동저작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복수의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를 했고 그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동저작물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 공동저작물의 권리 행사는 공동저작자가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이 합의를 해야 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동저작자 A, B, C, D라는 4명의 공동저작자가 있는데 그 중에 A가 단독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것을 그러면 A가 B, C, D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내부적인 합의 위반으로 볼 것이냐 요거 이제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A가 B, C, D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단순한 공동 저작자 사이의 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그렇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보면요. 이용과 사용을 구별한 판례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과 사용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그 저작재산권에는 제가 7가지 지분권이 있다고 했죠.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 작성. 요것과 관련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복제에서 이용, 복제를 통해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함으로써 이용하고요.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7가지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들 감상을 한다든가 뭐 거기에 접근을 한다든가 그 저작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딱 떨어지는 그런 구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용이란 것은 저작재산권의 7가지 그 지분권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보통 이용 행위라고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용과 사용을 구별한 판례가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대법원 2017년 11월 23일 판결인데요. 우리 흔히 오픈 캡처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판결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오픈 캡처라는 이제 그 아주 유용한 이제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이제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배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기업용 이걸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포를 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게 되면 이제 내가 내 컴퓨터에 내 PC에 그 프로그램이 인스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업용으로 그 배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다. 유료니까 이것을 기업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유료로 구매를 해라. 그리고 개인용으로 사적 용도로서 쓰는 경우에만 이것을 사용해라.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만 이제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려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해놓고서는 그 후에 이것을 회사 업무용으로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이것이 그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형사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개인을 떠나서 이 저작권 침해죄에 보면은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면은 회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그 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것을 기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그 약속에 대한 위반, 즉 계약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법원은 그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즉 침해는 안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용과 사용을 구별을 해서 이 행위는 단순한 사용 행위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내려받음으로써 복제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권이라는 지분권이 미치는 행위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인스톨을 함으로써 복제 행위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배포한 회사에서 물어봤거든요. 이것을 개인용으로 쓸 거냐? 만약에 기업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것은 개인용 버전이다. 물어보고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한 거죠. 내려받은 사람과 이제 배포한 프로그램 개발 회사 사이에 약속을 해서 그 약속에서 나는 이제 개인용으로만 쓰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약속에 위반해서 그것을 기업용으로 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제 내가 내려받은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인데 그 행위 자체는 뭔가요? 복제한 것인데 이 복제 행위는 그 약속 이전에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가 않고, 즉 복제로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제된 것을 내가 사용한 것의 문제다. 예.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위반의 문제라고 본 것이죠.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우신가요? 예. 나중에 한번 그 판결문을 인덱스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판결입니다. 어려운 판례인데 이용과 사용, 이 계약에 있어서의 이용과 사용을 구별한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권의 양도. 자, 요거는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출판을 하는데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복제 배포의 이용 허락만 받았어요. 근데 이 이용 허락만 받은 이 이용 허락권을 제3자에게 내가 양도할 수가 있느냐, 제3자에게 넘겨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우리 저작권법 46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자, 제가 어떤 집을 원룸을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원룸에 대한 내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이용허락권을 내가 받은 것이죠. 채권적 효력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허락이 받은 권리를 내가 집주인 모르게, 집주인 허락받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이 임차권을, 이 원룸에 대한 임차권을 내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그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허락을 받아야,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전대한다고 하죠.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통 우리 이제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그렇게 아주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전대를 해서는 안 되고,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용권의 양도에 있어서 원래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용권이란 것은 내가 아무나한테 이용 허락을 해주지 않거든요. 출판사와 저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자가 내가 내 책을 출판할 때 아무 출판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내 책을 잘 이해를 하고 편집을 잘 할 수 있고 체제를 잘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책을 출판해 본 결과 이 출판사라면 믿을만 하다 해서 내가 출판 허락을, 이용 허락을 해 준 것인데, 그 출판사가 갑자기 내 허락도 없이 이것을 다른 B라는, 내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또 그리고 시중에서 평판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마케팅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이제 그런 출판사에게 이 출판에 대한 이용 허락권을 넘겨버리게 되면은 나로서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 허락을 해 줬을 때 그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이용 허락에 따른 권리, 즉 이용 허락권을 그 저작 재산권자, 즉 나에게 이용 허락을 해준 사람의 동의 없이는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의 취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용허락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용허락에는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자, 이것은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A라는 저작재산권자가 B에게 이용 허락을 해주면서 내가 이거 너한테 이용을 허락을 해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해줄 수도 있어 하는 것이 단순 이용 허락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독점적 이용 허락은 A라는 저작재산권자가 B에게 이용 허락을 해주면서 이 이용 허락은 내가 너한테만 해줄 거야. 이 컨텐츠에 대한 이용 허락은 너한테만 해주고 내가 앞으로 너와의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 계약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용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독점적 이용 허락입니다. 그러나 단순 이용 허락이든 독점적 이용 허락이든 둘 다 이용 허락이기 때문에 역시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단순 이용 허락이든 독점적 이용 허락이든 그 권리는 저작재산권자 즉 A에게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영미법상에는 보면은 미국 저작권법에 보면은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법에 우리 보통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배타적 이용 허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미국에서의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는 배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타적 효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러니까 A가 저작재산권자 A가 B에게 독점적 이용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이 컨텐츠를 이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B가 이 제3자 불법 저작물을 지금 복제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3자 C를 상대로 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독점적 이용 허락은 이것이 비록 독점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지만은 여전히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B는 C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영미법상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는 배타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타적 이용 허락권자인 B가 C를 상대로 해서 직접 원고가 되어서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B는 C에 대해서 비록 B가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라고 하더라도 B는 C에 대해서 직접 원고가 되어서 B가 원고가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없고요. 또 C를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그냥 그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 그냥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 수사를 하고 또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는 고소권도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영미법의 경우에서의 그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칙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비교해 보시라고 영미법상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A가 저작재산권자 A가 B에게 이용 허락을 해 주었는데 B에게 이용 허락을 해주고 다시 C에게 또다시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해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B가 단순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 단순 이용 허락이란 것 자체가 제3자에게 그 저작재산권자인 A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단순 이용 허락이기 때문에 단순 이용 허락을 받은 B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A가 C한테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해주든 말든 C, D, E, F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단순 이용 허락을 받은 B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B가
단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B라면 B가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았는데 그 독점적 이용 허락을 해준 A가 그것을 제3자 C에게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해줬다면 그 경우에는 A는 그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가 있고, 따라서 B는 A에 대해서 C가 아니라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은 C가 아니라 A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계약 해제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역시 C에 대해서는 이 독점적 이용 허락이 역시 채권적 권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C,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은 C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무단 이용이, 제3자가 C가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A와 E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이 그냥 불법 복제, 무단으로 어떤 저작물에 대한 이용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이용 허락권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자, 첫째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3자가 그 A로부터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계약 관계가 없이 그냥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이 무단히 불법적으로 복제를 한다든가 이런 이용 행위를 하는 제3자 C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단순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B가 이용 허락을 받았는데 그것이 단순 이용 허락이라고 하면은 B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만약에 그 B가 이용 허락을 받은 B가 그 이용 허락이 독점적 이용 허락이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C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적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대위권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위권이란 것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제3자의 무단 행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A죠. 저작재산권자 A고, 원칙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은 B는 설사 그것이 독점적 이용 허락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C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C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A뿐이죠. 그런데 그 A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C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누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 B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B가 독점적으로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무단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C는 자기의 독점적 이용 허락권이 침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제3자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지 청구권, 이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A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A의 권리를 B가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 A가 B에 대해서 A는 C에 대해서 무단으로 지금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C에 대해서 두 가지 권리를 갖는데, 하나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고요.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지 청구권도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은 사실상 이 대위 행사를 통해서 영미법상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와 거의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 청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법률상으로는 원래는 안 됐었는데 우리 판례가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그 소리바다 사건에서 바로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유명한 소리바다 사건이라고 하는 그 소리바다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의 대위 청구를 가능하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 판결을 통해서 그때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권 침해의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그 무단 이용을 해가지고 이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하여 이용 허락을 받은 제3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냐?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대위 청구가 아니라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청구가 가능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A가 B한테 독점적 이용 허락을 해주고 C한테 중첩적으로 이용 허락을 해줬는데 그 경우에 이건 이제 그 C는 무단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죠. 뭔가 그래도 A와의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지금 어떤 이용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 B가 직접 대위하지 않고 대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C와 A가 불법적으로 공모한 경우에 그러니까 A와 C 사이에 내가 B한테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을 해주었는데 우리 그것을 C가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A한테 가서 부추기는 거죠. 공모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 제가 사례를 좀 봤냐 하면요. A라는 이제 그 어떤 그 소설이면 소설 이런 것을 B에게 출판 허락을 해줘 놓고 독점적으로 이제 출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아주 잘 팔리니까 C라는 출판사에게 중복해서 이렇게 출판을 허락을 하는 경우 이게 국내에서보다는요 해외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뭐 노벨상을 탔다. 그래서 아주 이제 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벨상을 탄 사람과 저자와의 출판 계약을 국내에서 어떤 사람이 정식적으로 독점 출판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중복 허락을 받는 것이죠. 중복 허락을 받게 되면은 그럴 때 그 중복 허락을 받은 사람이 그 노벨상 수상자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뭐 꼬드겨서 말하자면은 꼬드겨서 그런 중복 출판을 하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것이 일종의 그 배임 행위라든가 또는 이제 그 적극적인 기망 이런 것이 성립해서 어떤 사회 상규에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이 B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B가 직접적으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점.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